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인데요. 답보 상태에 있던 관련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지난 일이라서 네네. 이게 어떤 사안인지 좀 정리가 안 되는 또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계엄 문건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부터 기무사에서 관련된 문건을 여러 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때 이제 한민구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위수령에 대한 이해, 그다음 두 번째로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점 검토 이런 문건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거는 3월 첫째 주로 추정이 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0일 날인가 아마 탄핵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3월 첫째 주 탄핵 선고 직전에 그 탄핵 선고 후 비상계엄 준비 서류라고 하는 거를 그 작성을 갖다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비상계엄이 이제 발령이 됐을 때 예. 병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뭐 청와대, 서울청사, 뭐 광화문, 뭐 헌법재판소 이런 데다가 그다음 구체적으로 투입 전력과 대기 전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건들을 기무사에서 작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하고 쓰리스타하고 2017년 9월 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12월 달에 출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계속 체류를 갖다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소 중지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계엄 문건이 작성이 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거고 네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1년이 좀 훨씬 지나서 이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국방부가 이 문서를 인지하게 된 것은 2018년 3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된 지 꼭 1년 뒤였죠.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 2018년 7월 달부터 그 이제 그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이 문건을 문제 삼은 것은 당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었어요. 7월 달에 이제 5일 날 이철희 의원이 문제를 갖다 삼았고 6월 달에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공개를 갖다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나흘 정도 지난 7월 10일 날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이 예. 이제 특수단을 갖다가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7월 23일 날 군검 합동 수사기구가 발족이 돼서 예. 수사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조현천 그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제대로 진척은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한 100일 남짓 수사를 하다가 이제 수사가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는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좀 용두사미가 된 거고요. 그렇죠. 네네. 관계자들도 좀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당시에 네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조현천 기무사령관 관련된 혐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내란 음모, 좀 예. 무시무시한 그런 그 혐의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서가 작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의 작성을 그 은닉하기 위해서 그 위장 TF팀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서를 갖다 작성을 했는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죄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군인 특히 기무사 같은 데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치에 관여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중립 그 위반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죄까지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조현천 사령관 관련해서 있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었던 뭐 소강원 그 당시 기무사 그 준장 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좀 혐의 정리한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내란 음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용,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어쨌든 이런 수사들이 다 지금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멈춰서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개가 될 텐데 네네. 어떤 혐의들이 지금 입증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쉽게 보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해서는 소강원 장군이 그 원스타였으니까
그분이 이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갖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다음에 정치관여죄는 아마 그렇게 그 문제가 쉽게 그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무사를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거는 명백하게 정치관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것들은 기무사에 자금을 썼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밝혀지기 쉬울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내란 음모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서를 갖다 작성한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 예. 왜냐하면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더 이상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그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이 나서서 직접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상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질서 있게 시위를 갖다 했지만 그걸 넘어설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내란 음모죄까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만약에 입증된다면 그거는 네네. 형량이 상당히 좀 무거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래 이제 범죄는 실질적으로 기수가 이루어져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예비나 음모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에도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이제 내란이나 외환 같은 경우에는 예비나 음모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처벌을 갖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현천 전 사령관 귀국 직후에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또 자신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우겠습니다. 검사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조현천 전 사령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란 음모죄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리 검토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기무사령관인데 우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갖다가 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조치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러면 그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이니까 여기가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허위 공문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밑에 있었던 소강원 장군이 어쨌든 벌금형이지만 그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관여죄하고 업무상 횡령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인정이 되면 예. 이러면은 이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예. 그 이론적으로는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 현실적으로 본인의 그 신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업무상 횡령죄나 정치관여죄 관련해 가지고 잘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시각도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믿고 그러지? 이런 또 의혹의 시각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5년 한 3개월 정도 나가 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현천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검찰과 그다음에 법원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도망을 간 거죠. 이제 본인은 도망이 아니고 그냥 연기를 갖다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주를 갖다 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그 지금 검찰이나 옛날 검찰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혐의 4개 중에서 내란 음모죄 관련돼서는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고요. 예. 나머지 3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관계, 증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문건 내용 그 발표 자체가 좀 과장돼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2018년 3월부터 그다음에 7월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도 논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왔던 그 내용을 갖다 쭉 보면 이걸 과연 그 지금 2020년대 그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뭐 1960년대나 80년대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2017년 2월 달에 뭐 위수령이나 군의 질서 유지 관련된 그런 문건들을 그게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뭐 개념, 연역, 성질, 뭐 사례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마치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과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은 뭐 예단하기 힘들지만 네. 뭐 영장 청구 여부라든지 아니면 윗선 수사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영장이 청구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구속 사유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주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있는데 과연 범죄 혐의를 구속할 만한 혐의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예. 한민구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음모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조현천 사령관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위에 한민구 장관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될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수사요. 네.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렇게 비판의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일단 돈을 받았다는 돈을 이야기죠. 받았다. 그래서 예. 50억을 받았다는.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50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받은 건가요? 받기로 약속을 한 건가요? 받은 그 일단은 그 딸이 뭐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해가지고 뭐 돈을 갖다가 예.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뭐 아파트도 받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50억을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직접 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배임 수재가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특가법상의 이제 배임 수재가 될 거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 가지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컨소시엄 구성을 한 것을 대가로 해 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PF 대출 관련된 청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50억이 수수가 됐다 이런 또는 약속이 됐다 이런 내용이니까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1호 타겟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1호는 이제 곽상도 전 예. 의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호 타겟입니까? 그렇죠. 예. 박영수 특검은 그 2호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곽상도, 뭐 박영수, 뭐 최재경, 김수동 쭉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딸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그 억대 뭐 10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그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화천대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몇천만 원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까지도 갈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을 그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50억 클럽 수사 지금 뭐 시동은 좀 늦게 걸린 감이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도 좀 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보니까 기각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조현천 씨 같은 경우에 도망갔었으니까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과연 있느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없다고 본 거예요. 예. 지금 그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허위 그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혐의가 명확하지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북부지법에서 그 판단을 해서 일단 그 구속영장은 기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시각에서 네네. 법원이 이제 영장 기각 뭐 인용 여부를 이렇게 다툴 때 네.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냐면은 직권남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뭐냐면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방통위원장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예. 어떤 사람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집어넣었다.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 거고 두 번째는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뭐냐면은 그 TV조선 관련해가지고 재승인 관련해가지고 심사 그 점수를 조작을 갖다가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 이전에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모 교수하고 예. 방통위의 실무 국과장들은 구속이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실질적으로 점수 조작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법원이 그걸 인정한 것은 아닌가. 예. 그런데 그 윗선인 방통위원장이 그러한 심사 조작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심사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법하고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그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알고 이렇게 조작을 갖다가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라고 한 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얘기를 좀 잠시 듣겠습니다.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그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수정 지시 혐의가 영장에 없다. 그러니까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역시 자기는 이제 부인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 이야기가 앞뒤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점수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TV조선 관련해가지고 점수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원래 이제 방송법에 보면은 예. 이렇게 종편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이제 재승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재승인 기간 더 단축시킬 수도 있고. 예. 근데 문제가 됐던 건 공정성 점수였어요. 그래서 공정성 점수가 만점이 210점이었는데 기준점은 50%인 105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TV조선은 104.15점밖에 그 득점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예 이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그 명확하게 그 소명을 갖다 하면 무죄가 나올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그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와 그다음에 이제 국장과 과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는 이제 평가 점수에 대한 그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정점으로 가는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는데요. 관련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